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주식회사 체제 내에서 오너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지만 기업 오너의 결정은 때로는 한 운명의 명운을 판가름하기도 합니다. 옳은 결정은 기업체의 체질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게 만들지만 옳지 못한 결정은 한 기업을 존폐의 기로 가운데로 밀어넣기도 하죠. 이 모든 것들은 미래를 정확하게 내다보고 뚝심 있게 시장을 개척하고 그 시장을 발전시켜 나갔던 오너들의 결단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 레거시 반도체 최강자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반면 레거시 반도체의 선도자였던 인텔과 삼성전자는 AI 시대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텔의 몰락은 처참할 지경이에요. 8월에만 40%가 넘는 주가 하락을 맞아야만 했고요. 아울러서 다우지수 탈락 위기까지 몰린 것이 인텔의 현 상황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비싼 값에 인수를 했던 알테라는 싼 값에 도로 팔아야 되는 실정이 되어버렸고요. 팻 겔싱어의 중요 공약이었던 IDM 2.0의 핵심 축인 인텔 파운드리는 분사 및 매각을 고려 중이라고 해요. 물론 인텔 파운드리 매각설은 그 다음날 바로 가짜뉴스라는 오피셜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논외로 친다고 하더라도 이 알테라의 매각은 조금 충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왜냐면 알테라를 인수했던 당시의 논리가 뭐였냐면 알테라는 병렬 연산을 수행하는 데에 매우 유리한 FPGA를 취급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우리는 AI의 폭발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알테라를 인수한다. 이것이 바로 인텔의 인수의 변이었단 말이에요. 알테라의 주력 사업 분야는 방금 말씀드렸던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즉 하드웨어 내에서 어느 정도의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반도체인 FPGA예요. 말 그대로 회로 패턴의 프로그래밍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회로 변경이 어느 정도 가능한 반도체다. 그래서 하드웨어 단에서의 업데이트나 구조 변경이 가능한 매우 특수한 형태의 반도체입니다. FPGA가 각광을 받았던 이유는 프로그래머블 소자 안에 병렬 연산이 가능한 코어를 구성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병렬 연산이 주가 되는 이 AI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에서 사들인 것이었거든요. 굉장히 비싸게 사들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인텔의 생각과는 다르게 GPU 중심의 AI 가속기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FPGA 기반 기업들의 위상이 작아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위기의 한때를 보내고 있고 결국에는 매각설까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텔은 왜 이러한 위기를 맞게 되었을까요? 인텔의 경영진에 미스매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텔은 2015년 전까지만 해도 혁신의 상징이었어요. 인텔의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이었던 무어가 주창했던 이 무어의 법칙에 의거해서 2년에 한 번씩 반도체의 집적도와 성능을 2배씩 향상시키는 정말 가히 괴물과도 같은 개발력을 앞세워서 이들은 시장에서 승승장구를 해왔습니다. 14나노까지는 무어의 법칙에 의거해서 1년은 공정 개선, 1년은 아키텍처 변환이라는 이 미친 로드맵을 지그재그로 차질 없이 꾸준하게 밀어붙여 왔던 것이 인텔의 과거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틱톡을 진행하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에 봉착을 해요. 반도체 공정을 미세화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고 미세화를 실현하는 데에 천문학적인 자본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공정이 미세화되면서 설계 난이도와 코스트가 증가하게 되었고요. 수율을 잡는 데에도 애로사항이 굉장히 커지게 됐어요. 무엇보다 이 1년을 주기로 지그재그로 돌아가던 이 공정 개선, 신규 아키텍처 개발이라고 하는 이 미친 로드맵을 따라가는데 점점 부족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부침이 있던 와중에 한 명의 원흉이 등장하죠. 인텔을 오늘의 나락으로 빠뜨려버린 초석을 닦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크르자니크 CEO의 등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크르자니크의 만행은 무분별한 사업 확장 그리고 주요 인력의 무분별한 감축에 있습니다. 특히 공정과 설계 인력을 대거 감축을 하면서 재무적 개선을 깨하는 데에 문제가 컸어요. 그런데 인텔의 경쟁력이 결국에는 어디서 나왔느냐? 설계하고 공정 개발이 1년을 주기로 지그재그로 이렇게 틱톡을 주고받으면서 타이트하게 운영되어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미친 실력을 갖춘 개발자들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거죠. 이 개발 역량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수 인력들을 대거 해고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크르자니크는 전통적인 재무통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재무적 구조를 개선함을 통해서 회사를 키워나가는 데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크르자니크가 보기에 이 인텔의 틱톡 전략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르자니크는 부임하자마자 틱톡 전략을 폐기해버려요. 물론 이 결정이 공정과 아키텍처 개발에 들어가는 이 틱톡 전략, 지그재그 전략이 천문학적 개발비를 필수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천문학적 개발비를 감축하고자 하는 재무적 목표가 바로 그 주된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틱톡이 폐기되고 엔지니어가 대거 갈려나가면서 인텔은 혁신 DNA를 완벽하게 상실해버려요. 이후에 인텔은 5년간의 14나노 장인, 14나노 노인, 14나노 할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게다가 후임으로 등장한 로버트 스완 또한 기술통이 아니었죠. 재무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실적에 집중한 나머지 장기적 안목의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실패합니다. 어쩌면 로버트 스완이 그나마 크르자니크가 망쳐놓았던 인텔의 모습을 다시금 원상태로 복구시킬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였을 수도 있는데 재무통이 돼버렸네? 헐. 신락 같은 기회조차 날려버린 거예요. 크르자니크와 로버트 스완의 이 병마 틱톡이 계속되면서 5년의 시기가 인텔의 암흑기가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시장 1등이죠. 여전한 시장 장악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은 뒤로 쳐져버리면서 시장의 신뢰를 점진적으로 상실해 나갑니다. AMD의 불도저가 망하면서 어부지리로 시장 점유율을 얻어왔던 이 PC 시장에서 경쟁자 AMD의 혁신의 아이콘 리사스 누님과 현대 반도체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팀 켈러가 손을 잡으면서 라이젠 시리즈를 론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에 성공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텔은 여기에서 뭘 하고 있었냐? 14나노 할배 소리 들으면서 빌빌거리면서 언제까지 신제품 출시할게? 좀 더 기다려야 돼. 한 2년 정도만 더 기다려봐봐. 이렇게 신제품 출시에서조차 로드맵이 자꾸만 뒤로 밀려나가면서 소비자들을 실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이후에 2021년 1월 기술통이면서 원조 인텔맨이었던 팻 겔싱어가 인텔의 CEO에 오르면서 인텔은 비로소 혁신의 스슬대 위에 오르게 됩니다. 겔싱어 개혁의 주된 키워드는 인텔 기술력의 회복이었어요. 이를 위해서 겔싱어는 핵심 CPU 코어를 제외한 부수적인 타일들을 TSMC의 외주로 맡깁니다. 그러면서 인텔의 제조 기술력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로드맵을 택해요. 이후 2012년 시작했다가 2018년 처참하게 접었던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를 부활시켜버리는 강수를 둡니다. 파운드리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공정 기술력을 확충하겠다라는 보관을 세워놓은 것이죠. 이젠 더 이상 14나노 장인, 14나노 할배가 아닌 기술 선도자의 지위를 되찾아오겠다라고 하는 팻 겔싱어의 노림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혁신과 노림수는 지난 5년간의 부풀어 오른 이 인텔의 암덩이를 도려내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급하게 공정 개선을 이루어 나갔지만 터무니없는 수율은 인텔의 발목을 잡습니다. X86 아키텍처를 일부 공개하면서까지 적극적인 구애에 나섰던 이 파운드리 사업은 끝모를 적자의 폭탄을 끌어안고 분리사 및 상장을 논하고 있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었어요. 미래를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인수했던 알테라는 매각이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박살나버린 신뢰는 도무지 돌아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게다가 겔싱어가 미래 사업으로 야심차게 시작했던 AI 가속기, 외장 GPU 사업은 점유율 면에서 잡히지도 않을 기타 등등에 잡힐 정도의 굴욕적인 스코어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죠.
물론 이것은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텔 내부 물량을 빼면 사실상 소수점이에요. 기존 캐시카우였던 PC 모바일 서버형 CPU 사업에서도 AMD에게 지속적으로 점유율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사업이 잘 안 되면 캐시카우 사업이라도 그나마 든든하게 잘 서 있어야 되는데 이마저도 흔들려 버리니 인텔로서도 여간 난감한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명의 전 CEO가 저질러버린 앞을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의사결정이 인텔을 나락으로 모는 처참한 결과로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레거시의 강자 삼성전자도 한번 살펴볼까요? 삼성은 현재 메모리 패권사입니다. 하지만 그 위상이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어요. SK 하이닉스가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면서 신기술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의 D램 주력은 1BD램입니다. 그러니까 13, 14나노대 D램을 지금 SK 하이닉스는 약 70%에서 80% 정도의 수율로 안정적으로 생산 중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1BD램 수율이 몇 %일까요? 5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은 버리고 반만 건지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정하다 이거죠. 차세대 주력이 될 1CD램, 1DD램, 그러니까 12나노, 13나노, 그리고 11나노, 10나노 이 두 차세대 공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얼마 전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먼저 1C급 그러니까 10나노 극초반대의 D램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1C를 건너뛰고 1D 모델을 선행 개발해서 앞지르겠다라고 하는 보관을 발표를 하고 있기는 한데 믿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이야기해야 될 것은 HBM입니다. 삼성전자 HBM 어떻습니까? AI 중심으로 반도체 시장이 급격하게 재편이 되고 있는데 그 격변의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 HBM이 있어요. HBM은 D램을 적층을 하고 이를 TSV로 연결한. 그런데 삼성전자가 원래부터 HBM을 못하던 회사냐? 아니에요. 원래는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사이좋게 50대 50 내지는 뭐 49대 51, 뭐 51대 49 이렇게 엎치락 덮치락 하면서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던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HBM 기술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전략적인 미스를 범해요. 바로 2019년에 삼성전자 경영진에서 HBM 개발을 포기한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시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앞서 SK 하이닉스는 HBM의 시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뚝심 있게 밀어붙이면서 버텼어요. 그 과실을 지금 엄청나게 수확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2019년에 HBM3 개발을 포기해요. 그리고 GDDR에 집중하는 선택을 하죠.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높은 개발 비용, 낮은 수율, 무르익지 않은 시장 등 2019년 당시의 HBM 시장은 그리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게임 콘솔 시장이 확장이 되고 PC에서도 그래픽 연산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그래픽 D램, 그러니까 GDDR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였어요. HBM은 시장성이 없는데 GDDR의 관심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입장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더 이득이겠습니까? 각광을 받고 있는 시장에 집중하는 것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아이러니하게 또 엔비디아가 등장을 해요. 엔비디아는 전통적으로 GDDR을 마이크론으로부터 제공을 받습니다. 아직도 그래요. 그런데 삼성이 지금 이 견고한 카르텔에 끼어드는 형국이 또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삼성이 점점 커지는 그래픽 D램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이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것이 또 중요한 화두로 떠올라 이런 것이죠. 삼성전자는 여기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대신에 HBM을 접어버리는 거죠. 악수였습니다. 아니 3년 뒤에 GPT가 터질 줄 어떻게 알았겠느냐고. 시장은 급격하게 생성형 AI가 모든 반도체 씬의 모멘텀을 흡수해버리는 기형적 구조로 재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글로벌 IT 경기는 침체를 계속하고 있었지만 AI 분야에서만큼은 불황을 모르는 호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글로벌 IT 경기는 아직도 불황입니다. AI 가속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현재적으로 시장의 확장을 꾸준하게 준비해왔던 엔비디아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AI 붐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물이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흐르듯 돈도 레거시에서 빠져나와 신흥시장으로 흐르기 마련이죠. 전통의 강자에게 몰려 있었던 이 돈이 신흥 강자들에게로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이 레거시 반도체 공룡들은 속절없이 시대의 변화 앞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나마 삼성전자가 발빠르게 시장에 대응하면서 시장에 막 발빠르게 적응을 해나가려고 하는 상황이고, 인텔은 막 손발을 잘라가면서까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자, 영상을 정리하겠습니다. 레거시 반도체 회사들과 신흥 강자들의 경쟁은 앞으로도 더욱 치열해질 거예요. 수장을 바꾸고 불필요한 사업들을 쳐내면서 레거시 강자들은 각자 도생 모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흥 세력들도 나름의 고충은 있어요. AI 초기 투자붐이 주춤해졌죠. 그러면서 이들에게도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 시기가 드디어 도래를 했습니다. 이젠 누가 더 유연하게 시장에 반응을 할 것인가의 싸움이 되는 것 같아요. 구조조정의 혹독한 겨울을 맞은 레거시들이 최종 승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체질 개선과 발빠른 신규 시장 개척 등 유연한 대처로 현재의 정체된 분위기를 신흥 강자들이 잘 헤쳐나가서 새로운 개선 장군으로 등극할 수가 있을 것인가의 싸움은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누가 승리하든 우리는 팝콘을 뜯고 구경하다가 적절한 시기에 베팅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경제를 말하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감사합니다.